2024년 3월 15일, 일본 간사이 지역의 진도 6.2인 대지진이 발생하며 일본으로 향하던 승객들은 한순간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 수는 무려 4,200명이었죠. 비행기는 긴급 착륙 지점을 찾기 시작하였고, 유일한 착지점은 한국의 인천공항뿐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긴급 대응 작전이었고, 그렇게 시작된 지 얼마 후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단 6시간 만에 하늘에 있던 4,000명이 넘는 승객들이 모두 안전하게 착륙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유럽 최고의 공항들보다 무려 3배나 빠른 속도였죠. 한국의 입국 절차 시스템과 업무 처리 속도는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40년 경력의 재난 위기관리 독일 교수는 자신의 모든 이론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충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2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시경 심장을 국경 넘어 운송이 필요했고, 인천공항 재난관리팀은 단 58분 만에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도대체 인천공항팀은 어떻게 해낼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전 세계를 환호시킨 세계 저널리즘 기사의 첫 장엔 과연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대한민국의 숨겨진 진짜 실력을 공개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우리나라의 진면목을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하네스 크라우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재난 위기 관리를 연구하는 학자죠. 일본 간사이 지진 발생 뒤 인천공항은 4,200명을 6시간에 비웠고 응급 상황은 7분 만에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간사이 지진으로 급작스럽게 인천공항에 내린 저는 국제공항협회 긴급관찰단 자격으로 이곳 위기 대응 체계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유럽 기준으로 보면 아직 부족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오후 3시 17분. 인천공항 관제센터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광경이 제 40년 연구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에 쏟아지는 항공기들의 굉음이 건물 전체를 진동시키고 관제탑에서 쏟아지는 교신이 마치 전쟁터의 작전 지시처럼 들려왔어요. 순간 등줄기로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게이트 점유 교대를 68분대로 당깁니다. 첫 승객하기 60초 내 시작. 윤세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38살의 관제센터 실무 책임자인 윤세린이 대형 디스플레이 앞에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항공기 배치도와 게이트, 점유율이 붉은색과 초록색으로 깜빡이며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여긴 단순한 시간이 아니야. 1분이 늦으면 누군가의 생명이 사라진다. 윤세린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임원진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누군가 위험하다며 중얼거렸지만 윤세린은 이미 키보드를 두드리며 새로운 항로 배정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유럽 공항들의 평균 게이트 회전 시간이 18분이라는 사실을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도 영국의 히드로 공항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인천공항 이곳에서는 그것보다도 3배나 빠른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활주로 상황판을 바라보니 AF275편부터 시작해서 12대의 항공기가 연달아 착륙 대기 중이었습니다. 비행기 크기는 어림잡아도 300명에서 4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있었어요. 총 4,200명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상황이었죠. 셔틀을 30초 간격으로 붙입니다. 지상계류장 병행 투입. 탑승교 연결은
항공기 도어 개방과 동시에 시작해요. 윤세린 팀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관제실 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연주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고 무전기에서는 쉴 새 없이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제일 게이트 도착까지 예상 시간은? 누군가 물었습니다. 현재 계산으로는 6분 40초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6분 40초.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였거든요. 첫 번째 항공기가 착륙했습니다. 거대한 기체가 활주로에 내려앉는 순간 윤세린 팀장의 손이 더욱 빨라졌어요. 실시간으로 게이트 배정이 변경되고 지상 지원 차량들이 미리 계산된 동선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탑승교 연결 완료. 승객하기 시작합니다. 무전기에서 현장 보고가 들려왔어요. 동시에 화면에 녹색 불빛이 켜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1분, 2분, 3분. 저는 시계를 바라보며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유럽의 어떤 공항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최소 12분은 걸렸고 러시아워에는 20분을 넘기기 일쑤였죠. 5분 50초. 승객 전원하기 완료. 청소 및 금유 준비 시작합니다. 6분 10초. 다음 항공기 게이트 진입 가능합니다. 순간 회의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6분 회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세린 팀장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더욱 집중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좋아하긴 이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12대가 더 남았어요. 그렇게 6분 회전이 성공한 순간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항 관리가 아니었어요. 전쟁터에서나 볼 법한 작전 수준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입국장 상황 보고드립니다. 현재 대기 인원 800명, 예상 처리 시간 15분입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온 보고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800명을 15분에 처리한다고요? 독일에서는 200명 처리하는데도 30분이 걸렸는데 말이죠. 대형 화면에 입국장 내부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12개의 임시 창구가 일제히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각 창구마다 다국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통역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이만이라는 말레이시아 출신 봉사자가 순례단 사이를 오가며 아랍어로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QR코드 사전 입력 시스템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서류 작성 시간이 46%로 거의 절반이나 단축되었어요. 윤세린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너무 놀랐어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입국 정보를 미리 입력하고 있었어요. 창구에서는 확인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특례 비자 발급은 어떻습니까? 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법무부 긴급 승인으로 일괄 처리 중입니다. 지진 피해 관련 인도적 특례 적용이에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특례 승인에 최소 사흘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몇 시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나고 있었어요. 입국장 화면에서 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이 빠지듯이 말이에요. 각 창구마다 평균 1분 30초에 한 명씩 처리되고 있었어요. 오류율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속도를 높이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현재까지 나온 수치는 0.08%입니다. 윤세린의 답변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10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오류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이었어요. 줄은 길어도 대기는 짧다. 아이만이 순례단에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줄은 길게 늘어서 있지만 앞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승객들의 표정도 처음에 불안함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서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별도 동선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우선 통과하고 아기를 안은 엄마가 빠른 창구로 안내받고 있었습니다. 평균 통과 시간 13분 40초를 기록했습니다. 보고가 들려온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걱정스러워했던 임원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숫자들을 적어가며 계산해봤어요. 게이트 회전 6분, 입국 처리 15분, 오류율 0.08%. 이 모든 수치가 현재 유럽 최고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항공기 착륙 준비 완료. 게이트 배정 시작합니다. 무전기에서 다시 보고가 들려왔어요. 두 번째 항공기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30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우고 있었어요. 윤세린의 손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게이트 배정과 동선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어요. 첫 번째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40년간 연구해온 공항 위기 대처 관리 이론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입국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던 저는 갑작스러운 긴급 방송 소리에 몸을 돌렸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게이트 51번에서 승객 1명이 쓰러졌습니다. 무전기에서 흘러나온 보고의 관제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됐어요. 대형 화면에 게이트 51번 CCTV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외국인 남성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공항이 워낙 넓어서 말이에요. 화면을 통해 보니 응급팀이 세 팀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루트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마치 군사작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팀은 게이트 51번으로, 두 번째 팀은 게이트 32번으로, 세 번째 팀은 2층 휴게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환자 상태 체크 및 업데이트 부탁합니다. 소방관 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게이트 51번 환자, 혈당 측정 결과 40입니다. 심각한 저혈당 상태예요. 게이트 32번 아동, 의식은 있으나 식은땀과 떨림 증세 지속. 2층 휴게실 임산부, 진통 간격이 5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연달아 들려오는 보고에 저는 손에 땀을 쥐었어요. 3명의 생명이 동시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은 공항이자 움직이는 병원이다. 박준호의 말이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그 순간 첫 번째 응급팀이 게이트 51번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7분이 걸렸어요. 화면을 통해 보니 응급팀원들이 신속하게 환자에게 다가가 포도당 주사를 놓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두 팀도 각각의 목표 지점에 도착했어요. 게이트 32번 아동 안정화 완료. 포도당 공급 후 의식 회복했습니다. 2층 휴게실 임산부,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준비 중입니다. 연달아 들려오는 좋은 소식에 회의실 분위기가 점차 안정을 되찾았어요. 가장 위중했던 게이트 51번 환자도 의식을 되찾았다는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첫 번째 신고부터 3명의 환자가 모두 안정화되기까지 정확히 13분이 걸렸습니다. 동시에 3건을 처리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3명의 환자가 모두 안정화된 직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도쿄 대학병원에서 심장 이식용 장기 운송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윤세린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면에 떠오른 시간을 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일본 지진으로 도쿄 공항이 폐쇄되면서 심장 이식 환자가 더 위험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운송 시한은 최대 얼마입니까? 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4시간입니다. 그 이후엔 장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시간.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마지노선이었어요. 저는 유럽에서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시간 부족으로 실패였었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6시 15분. 도쿄까지는 항공편으로 2시간 40분이 소요됩니다. 누군가 계산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간 운항 시간대라 특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일이 걸리죠. 항공 관제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독일에서, 프랑스에서도 이런 특별 승인은 관료주의의 벽에 막혀 항상 늦어졌거든요. 그런데 윤세린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규정은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 된다. 그 말과 동시에 윤세린 팀장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긴급 승인 요청서가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 긴급상황실과 연결됐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대기 중입니다. 공군작전사령부에서 호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달아 들려오는 보고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분도 안 돼서 모든 관련 부처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항공 회랑 개방 승인 완료. 민항기와 군 수송기 합동작전으로 진행합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온 소식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실시간으로 항로가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인천에서 도쿄까지 최단 경로가 빨간 선으로 그어졌습니다. 이륙 준비 시간 15분입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 긴급 착륙 허가 완료. 일본 측 응급 차량 대기 중입니다. 모든 것이 시계 바늘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광경을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륙합니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서 지켜보니 거대한 기체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첫 요청부터 이륙까지 정확히 58분이 걸렸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밤 10시 53분. 총 소요 시간 3시간 58분입니다. 골든타임 4시간을 2분 남겨두고 성공하는 거였어요. 회의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생명을 구한 겁니다. 윤세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이론으로만 봤던 완벽한 위기 대응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심장 이식 장기가 하늘로 떠오른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다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갑자기 나타난 생중계 방송에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영국 출신 국제 탐사 기자 맥스 로비가 공항 터미널에서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옆에서 누군가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 맥스는 계속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진짜일까요? 게이트 회전. 6분, 입국 15분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맥스가 손목시계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그의 뒤로는 여전히 줄을 서 있는 승객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측정해 본 결과 실제 대기 시간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이는 전형적인 데이터 조작이에요.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간 학자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억울함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고 매도당하고 있었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이 사전에 계획된 시나리오라는 점입니다. 맥스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간사이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된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몇 달간 준비해온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윤세린이 일어났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언론인의 자유다. 하지만 우리가 구해낸 시간은 사실이다. 신경 쓰지 마. 윤세린 팀장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키보드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실시간 집계 데이터 대시보드를 전면 공개합니다. 순간 대형 스크린 메인 화면이 바뀌었어요. 공항 곳곳에서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게이트별 항공기 도착 시간, 승객 수, 처리 완료 시간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어요. 게이트 12번, 항공기 도착 오후 7시 13분. 승객 321명 하기 완료 7시 19분. 소요 시간 6분 정확. 게이트 24번, 항공기 도착 7시 25분. 승객 298명 하기 완료 7시 30분. 소요 시간 5분. 연달아 표시되는 실제 데이터에 맥스의 생중계 화면이 점점 작아졌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입국장 어구역, 현재 처리 인원 432명. 평균 처리 시간 14분 20초. 입국장 B구역, 현재 처리 인원 391명. 평균 처리 시간 13분 50초. 숫자들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었고, 심지어 오차 범위까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서는 CCTV 영상도 동시에 송출되고 있었어요. 각 게이트와 입국장의 실제 모습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 대응 기록도 공개합니다.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어요. 오늘 발생한 모든 응급 상황과 대응 시간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게이트 51번 응급 환자, 신고 시각 오후 5시 42분. 현장 도착 5시 49분. 소요 시간 7분 정확. 맥스의 생중계가 점점 소리가 작아지고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무언가 말하려고 하지만 쏟아지는 데이터 앞에서는 어떤 반박도 무력해 보였습니다. 심장 이식 장기 운송 요청. 오후 6시 15분. 이륙 7시 13분. 총 소요 시간 58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숫자 뒤에는 구해진 생명들이 있었어요. 마침내 맥스의 생중계가 중단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오직 인천공항의 실시간 데이터만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실시간 데이터가 맥스의 조롱을 침묵시킨 바로 그 순간 국제공항협회 IATA-ACI 관찰단이 현장 판정을 시작합니다. 윤세린 팀장의 보고에
회의실 분위기가 한순간에 긴장됐어요. 화면에는 5명의 국제 전문가들이 태블릿을 들고 터미널 곳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현재까지 처리된 승객 수는 몇 명입니까? 국제공항협회 수석 관찰관이 물었습니다. 키 큰 덴마크 출신 여성이었어요. 3,923명입니다. 소요 시간은요? 5시간 47분이요. 그 순간 관찰단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회의적이던 얼굴들이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 수치가 정확합니까? 프랑스 출신 관찰관이 다시 물었어요. 네, 실시간 검증 시스템으로 이중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숫자들을 보며 저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어요. 4,200명 중 3,923명이 이미 모든 절차를 마쳤다는 뜻이었습니다. 남은 인원은 277명 뿐이었어요. 호텔 배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독일 출신 관찰관이 물었습니다. 제가 알던 베를린 공항 전문가였어요. 인근 호텔 3,100실을 90분 내에 확보했습니다. 현재 배정 완료율 92%입니다. 90분에 3,100실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대규모 숙박 확보에 최소 하루는 걸리거든요. 관찰단이 터미널 2층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는 임시로 설치된 휴게 공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기도실, 심지어 간단한 의료 진료소까지 완비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시설을 언제 준비했습니까? 지진 발생 후 3시간 내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관찰단의 얼굴에서 의심의 기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경외감이 떠올랐습니다. 언어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12개 언어로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아이만이 순례단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유창한 아랍어에 순례단 어르신들이 안심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승객이 입국 완료했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보고에 모든 사람이 화면을 바라봤어요. 시계는 밤 10시 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총 처리 시간 6시간 정확입니다. 회의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4,200명을 6시간 만에 모두 처리한 거였습니다. 국제공항협회 수석 관찰관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합니다. 이 기록은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교본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터미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인천공항이 보여준 4,200명 6시간 일괄 처리는 국제공항 운영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화면 한쪽에서는 외신 기자들이 바쁘게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CNN, BBC, 로이터 통신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영 효율성을 넘어선 인도적 대응의 모범 사례입니다. 독일 관찰관이 말했어요. 저는 같은 독일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 대응과 심장 이식, 장기 운송 등은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이 시스템으로 구현된 사례입니다. 마지막 순례단 할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터미널을 나서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사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 목격한 모든 것이 이미 역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4,200명, 6시간. 이 숫자가 앞으로 전 세계 공항들의 목표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든 승객 처리가 완료되고 국제관찰단의 공식 인증까지 끝난 그 순간 저는 조용히 관제실을 벗어나
터미널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윤세린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일본어로 된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이식 심장이 제 시간에 잘 도착하여 수술을 감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 가족들은 안정을 되찾았고요.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한 사람의 생명이 구해진 것 같았어요. 교수님,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윤세린이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저의 이론이 모두 무너졌어요. 새로운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써서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동시에 새로운 진실을 마주한 설렘이 밀려왔거든요. 40년 동안 제가 연구해온 모든 이론들이 오늘 여기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유럽 기준이 세계 표준이라고 생각했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최고고 영국 히드로 공항은 모범이라고 믿었습니다. 윤세린이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하지만 오늘 보니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정한 선진 시스템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에 있더군요.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에는 여전히 항공기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움직임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표였어요. 저는 펜을 들어 노트에 새로운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공항 운영 철학 시스템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규정보다 생명이 우선한다. 효율성의 최종 목표는 인간의 행복이다. 하나씩 써내려가는 글씨를 보며 제 마음도 점점 가벼워졌어요. 무너진 이론들 자리에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시면 뭘 하실 계획이세요? 윤세린 팀장이 물었어요. 강의를 바꿔야죠. 교재도 새로 써야 하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프랑크푸르트나 히드로가 아니라 인천공항을 배우게 될 겁니다. 윤세린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운영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향한 연민이 시스템이 된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정한 국가의 힘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터미널 저 멀리에서 아이만이 마지막 순례단을 배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위기일수록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그게 진짜 선진국이더군요. 저는 일어서며 윤세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녀가 제 손을 맞잡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할 일이 산더미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일주일 후 저는 하이델베르크 대학 연구실에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윤세린 팀장이 보낸 거였어요. 맥스 로비 기자로부터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었어요. 본문을 열어보니 그의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인천공항에서 제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합니다. 데이터 조작이라고 비판했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특히 심장 이식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조롱했던 그 시간들이 실제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어요. 맥스의 사과문은
단순한 인정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 기사에서는 인천공항의 사례를 인도적 공항 운영의 모범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또 다른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손글씨로 쓰인 아랍어 편지였습니다. 번역을 부탁해보니 순례단 할아버지가 보낸 감사 인사였어요. 한국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진으로 막막했던 순간 여러분이 보여준 배려 덕분에 무사히 성지 순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편지 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진정한 국력은 위기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제가 느꼈던 감정과 똑같았어요. 며칠 뒤,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람 우선 규정을 상시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를 보니 그날의 경험이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어요. 시스템 자체가 바뀐 거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명과 관련된 응급 상황 발생 시 규정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저는 연구실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봤어요. 독일의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새로 쓰고 있는 교재 원고가 쌓여 있었어요. 제1장 인천공항에서 배우는 위기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2장 시스템의 중심에 사람을 두는 철학. 제3장 효율성과 인간성의 완벽한 결합. 학생들에게 가르칠 새로운 내용들이었어요. 더 이상 유럽 중심의 사고로는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아세요?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GDP가 높은 나라도 기술이 발달한 나라도 아닙니다. 저는 칠판에 한 줄을 썼어요. 사람을 잃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지난달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공항 운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 시스템이 된 모습이었어요. 학생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기술은 따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윤세린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 후반부가 더욱 의미 있어졌습니다. 언젠가 다시 인천공항에서 뵙길 바라요. 답장이 빨리 왔어요. 교수님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다음에 오시면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인천공항에서 본 것은 단순한 효율성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향한 연민이 가장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진리였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뛰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그날 저는 진짜 선진국을 만났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시스템이 된 나라입니다. 요하네스 크라우제 교수처럼 때로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과 편견이 무너져야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간의 연구 이론이 하루 만에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학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우리는 아직 부족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여긴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글로 공감하겠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힘은 위기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규정보다 생명을 우선하고 효율성보다 인간성을 앞세울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선진국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자긍심과 깨달음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런 감동적인 실화 스토리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을 알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공유가 우리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 가장 완벽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감동 동반자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